진진무비 구독, 좋아요. 눈 오던 추운 겨울,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어딘가에 도착한 정우.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수녀들이 운영 중인 산중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해야 돼. 알았다고.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인지 알겠다는 대답과는 달리 정우는 마을 초입에 있던 구멍가게에서 술을 사 병째 털어넣습니다. 그의 인생은 잿빛으로 물든 지 오래였고 의지할 곳이라곤 술과 담배뿐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요양원에 도착한 정우는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가 없단 걸 알곤 세워져 있던 차 안을 뒤집니다. 그러다 마리아라는 젊은 수녀와 만나게 되는데 라이트가 켜져 있길래 그거 껐어요. 배터리가 닳거든요. 마리아는 별다른 말 없이 정우가 찾던 물건을 조용히 내려놓곤 사라집니다. 프란체스코 맞죠? 반가워요. 두꺼운 옷은 좀 챙겨왔어요? 여긴 산중이라 많이 추워요. 제가 그렇게 오래 있을 게 아니라서 저 화장실 좀. 네, 그러세요. 정우는 금방 나갈 생각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을 몰래 숨겨두었는데요. 앞으로 머무르게 될 숙소에 들어온 정우는 마리아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죄송해요. 뭘 좀 놓고 가서. 안엔 안 봤어요? 상관없어요. 안에 점 찍은 거밖에 없어요. 폴란드 말인데 검은 성모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성화죠. 폴란드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적군이 떼어가려고 가진 수단을 썼지만 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화가 난 군인이 성모의 얼굴에 창으로 상처를 냈는데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왔대요. 그 이후로 많은 미술 복원가들이 상처에 덧칠을 했지만 매번 상처는 다시 나타났대요. 지금 마리아가 나가고 뒤이어 들어온 수녀가 소지품 검사를 시작합니다. 소지품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속옷도 뒤지나요? 저녁 식사 시간, 화장실에 몰래 숨겨두었던 술을 마시러 온 정우. 하지만 그 사이 누가 발견이라도 했는지 술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정우는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결국 술 기운 없이 잠들지 못했던 정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괜찮으세요?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원장 수녀님께서 보자고 하세요. 저흰 겨울엔 형제분들을 받지 않아요. 봄까지는 적적하시더라도 혼자 보내셔야 될 겁니다. 저 금방 갈 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표정이 꼭 닮았네요. 네? 어머니랑 표정이 꼭 닮았다고요. 저희 어머니랑 친하셨나 봐요. 세실리아요? 한때는 서로 많이 의지했었죠. 제겐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실 고객님. 돌아가실 때 돌려드릴게요. 전화가 필요하시면 원장 수녀님실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우는 휴대폰까지 뺏기곤 떨어진 담배를 사기 위해 마트로 가려는데 네? 혹시 이 근처에 가게 없습니까? 가게요? 이 근처엔 테레사의 집 빼곤 아무것도 없는데 1시간쯤은 내려가셔야 돼요. 결국 체념하고 뒤돌아서지만 갑작스러운 환각 증세에 쓰러지고 마는 정우. 이분 괜찮을까요? 알코올이 다 빠지려면 무척 괴로울 거야. 더 문제는 금단 증세를 견디는 일이고.
그 뒤로도 정우는 잠에만 들면 실제 같은 꿈을 꾸며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수녀들 대신에 운전을 해준 정우는 며칠 만에 내려온 마트에서 몰래 술을 훔치는데 근데 그거 진짜예요? 첫눈 올 때 연인들이 약속해서 만난다고 들었는데 수녀님들한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는 정우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듯 다른 수녀님들 몰래 정우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날 밤 훔친 술을 몰래 마시려던 정우는 노크 소리에 술을 숨긴 후 나가보는데 저녁 드시래요. 벌써 그렇게 됐나? 저기요.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아저씨 오기 전날 꿈을 꿨어요. 꿈이요? 설명하긴 어려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간 정우는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납니다. 여기 겨울이 도시랑 달라서 가고 단날 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라 불리는 남자는 겨울마다 요양원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잠을 자며 사냥을 다녔는데 나 어디서 본 적 없어. 아니요.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우는 숨겨둔 술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잠든 베드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물건 아니니까 가만 내버려 두시오. 후회하기 전에. 그게 아니라 휴대폰이 있나 해서요. 제 건 반납을 해서. 결국 베드로에게 술이 아닌 핸드폰을 받아들고 나온 정우는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아니 그냥 생각나서 걸었어.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한 정우. 주방까지 뒤져 술을 찾다 결국 예배당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아저씨,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이게 어디지? 마리아, 재단 정리해야지요. 다음 날 원장 수녀는 정우에게 마리아는 특별한 아이라며 그녀의 앞길을 위해 조심해달라 부탁하죠. 제가 부담이 되시면 이곳에서 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잘 해내고 계시고요. 겨울은 이곳에서 지내시죠.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아저씨, 누가 꼰대 아니라 할까봐 아무데나 선생질이에요. 조언해주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는 정우. 그리고 그가 신경 쓰이는 마리아. 왜 자꾸 따라와?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이거야? 이런 거 원해? 그때 정우를 따라온 마리아가 돌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원장 수녀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는 듯 정우를 안심시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상처에 환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정우. 원장 수녀의 조언에 따라 마을에 치료를 하러 내려온 정우는 또다시 마트에서 술을 훔치다 붙잡혀 기절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또다시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정우. 멍하니 차에 앉아있던 정우는 마리아의 다급한 모습에 얼떨결에 그녀를 도와주는데 그녀와 도착한 곳은 초상집. 마리아 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리는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무당이었고 마리아는 어머니의 신기를 이어받은 딸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무서웠던 마리아는 집을 뛰쳐나왔고 그녀를 원장 수녀님이 받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뭐하러 와? 살아있을 때는 소식통 하나 없더니 뭐하러 와? 뭔 소리여? 그래도 지 언니라고 왔는데. 개뼈다 같이 소리치며 추고. 어서 꺼져, 잉? 니나 술주정 그만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거기 앉아. 원성을 듣던 마리아가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여가 어디라고 또 백정짓이여? 어이? 순식간에 어머니의 빙이 된 마리아. 여기 싫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야 이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선대. 네가 뭔디 내 초상집까지 와서 지랄이여 지랄은. 잘들 오셨소. 잘 먹고 잘 놀다들 가시게. 그리곤 쓰러지고 맙니다. 돌아가는 길, 마리아와 정우는 처음으로 어긋나지 않고 서로에게 향하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린 각자 점처럼 존재하거든요. 나랑 원장 수녀님도 연결해 주시고 원장 수녀님과 아저씨도 연결해 주시고 또 나랑 아저씨도 연결해 주시고 그 연결됨을 느낄 때 아름답거든요. 무섭진 않아? 아까처럼 그런 순간이 되면. 엄청 무서워요. 깨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마리아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빙의를 했을 때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는 마리아의 말에 정우는 자신의 처지가 그녀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아저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저씨 이곳 처음 아니에요. 테레사의 집. 전에도 왔었다고요. 술은 왜 마셔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마셨거든, 죽을 것처럼. 그냥 술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항상 옆에 있는. 정우도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주죠. 제가 꾼다는 꿈이요. 한겨울에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눈밭을 걸어가요. 난 그 아이가 아저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전 포기하지 않고 아저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릴 거라는 거.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우는 성당에서 자신의 몸이 붕 뜨는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깬 정우에게 베드로는 사냥을 제안합니다. 내키지 않았던 정우는 베드로의 가방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에 갈증을 느끼곤 그를 따라 나서죠. 추위를 피해 잠시 들어온 빈집에서 정우는 베드로에게 따라온 목적을 드러냅니다. 아저씨, 혹시 술 없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내놓은 함엔 술이 아닌 그의 아내의 유골가루가 들어있었는데 어디 빽가루 좀 마셔볼라오? 죽은 어머니가 자꾸 보이지. 당황한 정우. 그 밤에 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 봤어. 근데 통화 내역에는 없거든. 근데 당신은 혼자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 정우는 자신을 간파한 여기서 당신이 베드로에게 나갈 수 있는 당황함을 방법은 두 느낌도 가지가 잠시. 베드로는 정우에게 죽이거나 총을 들이밀며 살아나갈 방법은 자신을 죽이는 방법뿐이라고 하죠. 어차피 너 때문에 네 엄마도 죽었잖아. 너도 별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너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우린 같은 종자야. 주변을 파괴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다. 베드로는 정우에게 유골함을 묻을 땅을 팔아 합니다. 그만 나와. 정우는 기회를 엿보다 베드로를 기절시키곤 달아나지만 곧 정우를 찾아온 마리아와 마주치고 총을 든 베드로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총을 대신 맞고 쓰러지는 마리아. 마지막 총성이 울리곤 마리아의 깨끗했던 얼굴엔 핏자국이 생겨나죠.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정우의 어머니는 사실 원장 수녀와 절친했던 수녀였었고, 정우와 마지막 순간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베드로는 어렸을 적 죽은 정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정우는 더욱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원장 수녀에게 자신의 아픈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형제님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정우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요양원 근처 나무 밑에 묻고 뒤늦은 눈물을 쏟아내곤 차디찬 눈길을 걸어 요양원을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설행 눈길을 걷다는 2016년 개봉한 독립영화입니다. 배우 박소담이 설행 촬영 당시 검은 사제들에 캐스팅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설명을 던져주지 않은 채 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진행됩니다. 환상과 현실이 교차되며 계속해서 전환되는 장면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의 불안한 정서를 잘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요양원에 처음 들어와 아직 증세가 심각할 땐 금방 공격성을 내보이거나 쉽게 근단 현상과 환각 증세에 시달리던 정우가 마리아를 만나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을 어머니와 아버지인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닌가 했답니다. 그리고 검은 성모의 상처 위에 아무리 물감을 덧칠해도 계속해서 상처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와 마지막 장면에서 마리아의 얼굴에 핏자국이 생긴 장면은 정우에게 마리아는 검은 성모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닦아도 계속 생겨나는 상처는 완전히 아물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더불어 중독도 재발하기 쉽다는 뜻 같았답니다. 결국 증세가 호전되어 요양원을 나서는 정우에게 다시 마리아가 연락을 할 것이라는 장면은 과연 정우가 혼자 힘으로 알코올 중독증과 내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는 듯 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화로 돌아올게요. 안녕!